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법정 지상권 그리고 간수법상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법정 지상권에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좀 언급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 시간에 지상권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신가요? 자, 복귀하겠습니다. 283조 1항에 지상권이 소멸. 그러면 이 소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로 인한 소멸입니다. 그 경우에 소멸하고 건물 등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283조 1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원치 아니할 경우에는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상당가액으로.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이 계약갱신 청구는 언제 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283조에는 명문으로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해석상 즉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확고하게 성립된 이론에 따르면 즉시 행사를 해야 한다. 만일 즉시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출제된 바 없지만 최근에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필요성이 있을 듯 싶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즉시 행사를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즉시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만약에 즉시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283조 제2항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행사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항의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상권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했을 경우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즉시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 항의 전제 조건,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확고한 법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포인트. 즉시 행사하지 아니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자, 이 점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용익물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익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 기억을 하십시오. 뭐가 있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하나의 물권이죠. 물권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지금까지 어떻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누구랑 하겠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원하는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구나. 법률행위면 등기를 해야 하는구나. 등기를 해야만이 지상권 발생, 또는 지상권의 양도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다른 것은 지상권을 넘기려면 등기가 있어야 하는구나. 물권 변동, 즉
지상권의 발생 이전은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경우에? 계약을 통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계약인데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상권. 법이 정한 거니까 계약과 달리 뭐가 차이가 있죠? 당사자 의사 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총 4개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366조,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당권편에서 나오는 거죠. 저당권에 기한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가등기법, 그 다음에 임목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366조입니다. 그럼 이건 법이 정한 거다. 그럼 법이 정한 거니까 187조예요. 법정 지상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187조의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거니까요. 법률행위는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예요. 법이 정한 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상관없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187조에 따르면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180조를 할 때는 단서도 기억합니다. 187조에 따르면 기억나십니까? 상속, 공용주수, 판결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단,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그 처분하고자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조 조문 자체는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지상권이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일 거고, 그 핵심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문으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교할 게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은 법인데 지금 법정 지상권이 제 366조를 언급했습니다.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366조 다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복습하실 때 366조 보십시오. 근데 이와 별개로 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법조문이 없어요. 민법처럼. 하지만 법문은 없지만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 법규범을 인식하는 게 관습법입니다. 관습과 이제 관습법은 구별이 돼야 하는 건데, 관습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관습법은 바로 관습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관습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습을 사람들이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법이 되는 거예요. 비록 국회의 헌법이 정한 입법 절차, 즉 국회를 통해서 형식적 의미의 절차를 거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습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는 법전이 없더라도 법규범이야 하고 인식됐을 때 관습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종합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예를 들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법정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묻는 게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요건을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아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법정 지상권, 법이 정한 지상권, 왜 법은 민법 제366조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까? 그게 정식적인 용어로는 왜 입법 취지라고 합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에는 이제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관여가 안 해요. 그냥 요건만 갖추면 어느 순간 뻥 생겨요. 갑자기 뻥 생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줬을 가능성이 높았어. 당사자 의사는 없지만 아마도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지상권, 부합한 게 뭐냐? 이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지상권을 설정해 줬을 거야.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의사 표시는 없지만 이러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그 근본적 배경은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법정 지상권은 결국은 건물 소유 목적이 커요. 만약에 10층짜리, 20층짜리 건물이 존재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건물을 철거하는 운명이 있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그 손실이 크다는 그런 어떤 경제적 관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좀 개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의사를 그래서 정형적이 아닌 경우는 결국은 이런 경우에 당사자 의사에 부합할까 그걸 가지고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문도 전형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좀 전형적인 게 아닌 비전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의 또한 그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술로서 이러한 개념들 머리에 최소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강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판례의 이해는 이런 기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법정 지상권은 좀 낯설기 때문에 좀 개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이건 기출이었으면 이제 출제됐으면 거기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요거는 그런 거구나. 이해 편을 위해서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법정 지상권 민법 366조 저당권 선행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가 있겠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갑소유,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사용권의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 갑, 건물 병 아니면 또는 병, 갑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병, 반대로 토지는 병, 건물은 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하나의 쟁점인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213조에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이기 때문에 건물 수요급 및 토지 인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하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뭐가 있어야죠?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점유할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용익물권의 성격을 띠는 임차권은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자, 이 소유했다가 바뀌는 원인을 지금 제가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타인을 사용할 권리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 타인과 토지 소유자와 약정을 통해서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네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약정이 있으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돼요. 항상 계약이 우선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으면 철거될 운명이 있겠죠. 하지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약정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법이 정한 지상권, 법정 지상권. 또 하나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출발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그림, 법정 지상권, 366조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 지상권과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약정이 없어서 당연히 생기는 경우가 그런 어떤 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원인이 뭔가 동일한 소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바뀌었을까? 그거를 거기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바꿔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게 우리가 약정이 있으면 이제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래 돼서 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가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경우에는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 동일한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가 였다가 달라진 원인이 이거였다. 저당권.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있거나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있거나 아니면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공동 저당권이 설정 있었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뭐가 생깁니다? 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종국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내지 토지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권능이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흐름을 가시합니다. 이게 저당권 실행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그래야만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다. 또 다른 건 저당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딱 구분을 치겠습니다. 366조는 저당권의 실행입니다.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일거에 매각하는 게 맞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증여. 그 다음에 강제경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6조 뭐라고요? 저당권. 이 저당권은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도 종류가 강제경매, 임의경매에 나눠지는데
저당권은 이미 경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유분할, 공매와 구별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또 추가됩니다. 배우겠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달라지는 원인이 뭐에 따라서 저당권인 경우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유물 분할, 공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이런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근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는 거죠. 186조입니까? 187조입니까? 187조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요건을 갖추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죠. 그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213조나 214조에 따라서 건물 철거 내지 건물 토지 인도라는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권능이 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다만 이 건물 소유자가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아니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지상권을 양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187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한 이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상권 양도는 근데 이 지상권 양도는 지상권자의 의사표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매매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단. 법률행위네? 그러면 자기가 취득한 등기를 한 다음에 넘겨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큰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참 중요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게 이해가 바탕이 되면 나중에 기출지문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내용들을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을 설정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게 갑소유 토지 갑소유의 건물이 있었어요.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절차가 저당권자가 법원에다가 나 저당권자니까 임의 경매 실처하겠습니다 하고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배당 요구하라 하고 또 감정평가도 거치고 일정한 준비를 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기를 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응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낙찰자가 생기면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십시오 합니다. 그럼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경락인 매수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사이에 그렇게 되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병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달라지죠. 이때 가서야 갑과 병은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사전에 얘기를 할 수가. 근데 사실상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 갑의 입장에서 누가 이걸 취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 표현이. 저당권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마지막 절차에 가서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낙찰자가 돈을 낼지도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토지 이용권을 이용할, 즉 건물 소유자인 갑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건물을 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정 지상권이다. 결국은
이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거다. 약정이 아닌 법이 정한 방법, 법이 정해서. 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토지, 건물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낙찰됨으로써 토지와, 이게 포인트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자, 당연히예요,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187조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물건은 등기를 해야만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한다. 그 얘기는 등기 없이도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적 효력,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도 같이 함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 물건이 되는구나, 등기가 없어도.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내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법정 지상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는 법정 지상권자야, 내가 사용 수익하는 걸 방해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두십시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 건물,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데요. 공동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함께 독립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따라서 토지, 공동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당권 임의경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핵심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저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서술입니다. 아,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일반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벽있지만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일반 요건인데 사실은 이런 개념 자체를 묻는 건 지출이 안 돼요. 이러한 항목 하에 나오는 것들, 좀 전형적이지 않은 것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언제죠?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가 왜 중요하냐면 동일한 소유자라는 개념과 연결되거든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소유자에다가 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돼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로 기준해서 본다는 거겠죠. 이 왜 개념이 중요하냐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당권 설정돼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기억하십시오. 사실상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와 동일하게 봅니다. 근데 압류는 무슨 뜻이냐면 소유자야, 더 이상 너는 이건 처분할 수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절차,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걸리는 기간을 지나면 낙찰자가 생기고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평정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최종적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그 시간은 상당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 기간 사이에 소유자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정 당시에는 같았는데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중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내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일해야 합니다. 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매 개시 결정, 압류다. 그리고 낙찰해서 매각대금 납부하면 소유자가 바뀌겠죠. 근데 이런 시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변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어느 시점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했냐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법문에서 뭐라고 썼죠? 법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에 가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있어서 나대지라면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허허 벌판이 나대지입니다.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 저당권의 설정에 있어서 그럼 건물이 없네요. 저당권 설정 다시 뭐가 있었죠?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즉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당권.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사이에 건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366조 요건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 그래서 36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맞아. 그런데 특이한 사정이 있어. 뭔데? 이 건물을 올릴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어. 또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성립에 대한 저당권자와 합의하래. 즉 저당권자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저당권자, 토지 소유자, 이 건축 소유자가 만나서 나중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법정 지상권 생기는 거 용인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생겨하는 거 아닌가? 근데 결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정들, 합의가 있었다, 동의하다, 공시가 됩니까? 일단은 이 토지는 누가 취득하지? 제3자가 취득하는 거죠. 이런 동의나 합의에 관여한 사람들이 취득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런데 이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는 것은 낙찰받는 사람한테 불리한 거죠. 그렇죠? 법정 지상권에 제약이 있는 지상권 제약을 맞는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불리한 입장인데 이 사람이 모르는 사정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이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네. 그렇게만 보일 거랍니다. 따라서 이 낙찰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 아래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동의나 합의가 있었어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죠. 불리한 사람은 사실 3자잖아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요건은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의해 건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 위에 하나만 설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알고 있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 지상권은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하는 겁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 각자가 독자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착안할 수 있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고 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면 법률 강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지위가 불안합니다. 누가 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또 하나 뭐냐면 저당권은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 가정할 때 3순위가 경매를 신청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저당권은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소멸이 돼요. 1순위가 경매를 신청했다?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는 누가 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도 저당권은 다 소멸이 돼요.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선순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를. 어떤 특징 때문에 저당권은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저당권은.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없어집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관계를 따질 때는 항상 선순위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요건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도 결론은 건물의 존재는 언제 기준? 가장 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언급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장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면 충분하지 반드시 보존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건물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네.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교환 가치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교환 가치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이 교환 가치는 다릅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달라요. 결국은 외부에 이 건물이 존재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보존 등기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 파악만 되면 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대지 있을 때 교환가치 파악. 왜냐하면 높게 평가하면 대출금도 높을 거고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낮으면 그만큼 대출금이 낮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한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감정상 독립된 건물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독립된 건물이란 게 어떠냐면 기둥이 있고 천장이 있고 벽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안에 생활편에 인테리어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환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만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던 독립한 부동산 물물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 당시에 땅 파기만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땅 파기를 끝난 이후에 1층부터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되는 규모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예상이 된다. 그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건물이 존재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차피 법정 지상권은 독립된 건물 부동산에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권리하기 때문에 최소한 독립된 건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독립된 건물이 이겁니다. 기둥 있고 벽 있고 천장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어떤 왜 이 법정 지상권이 왜 인정되는지 의미를 알아야만이 이러한 내용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 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